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에 실시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당연히 1교시 1영역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 조사론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문제를 분석했고 또 2017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시겠지만 이 과목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어떤 영역이 특히 중요한가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인행사의 영역에서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오되 출제 비중을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인문의 영역, 두 번째 이론 기초의 영역, 세 번째 발달의 영역, 네 번째 사회체계라고 해서 환경의 영역 이렇게 나누되 보통 인문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많으면 3문제 아니면 2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의 주된 출제 비중은 바로 이론 기초의 영역과 그리고 발달의 영역, 이론 기초에서 프로이드부터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쭉 해서 출제가 되는데 바로 그 영역에서 25문제, 2개의 영역에서 약 20문제 가까이가, 20문제가 아니라 2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문의 영역에서 첫 번째 예상 문제이자 기출 문제로 언제나 나오는 것이 인간 발달의 문제로서 인간 발달의 개념 정리와 또 인간 발달의 원리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거친다. 우리가 인간 발달의 원리 그러면 인간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해서 상호작용성.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또 인간 발달의 것은 연속성을 가진다. 꾸준히 커나간다. 소위 죽을 때까지 커나간다 해서 인간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일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변화의 개념으로 하되 여기에는 하강적 변화도 있고 상승적 변화도 있지만 하강적 변화, 특히 신체적 측면의 하강적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지적 영역의 변화, 상승적 변화, 정의적 영역의 변화, 역시 상승적 변화를 가지고 산수식으로 수학식으로 계산하면 상계 처리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커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갖는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분화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 통합되어 가면서 일어나지만 그 기울기가 언제나 일정하지는 않다 해서 불규칙성 또는 동요성이라고 설명도 하고 일부 책에서는 주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예언곤란성이나 또는 개별성, 또 결정적 시기 이런 단어들을 쭉 노트를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인간의 발달과 변화는 전생에 걸쳐서 일어난다. 발달은 특수활동에서 전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인간 발달의 원리에서 이 중요하다고 별표를 해놨던 것이 일정 방향성이 되겠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상부에서 하부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일반 기능에서 특수 기능으로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의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해 갑니다. 여기처럼 여기는 바꿔져 있죠. 전체 활동 기능에서 특수 활동 수행 기능으로 이렇게 발달해 간다. 이건 틀린 거죠. 발달을 이해하는데 환경은 필수적 요인이다. 발달은 환경 속의 인간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인간 발달은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런 그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역시 그것도 예상 문제죠. 인문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 발달의 용어 정리, 또 지금 나온 것처럼 인간 발달의 원리, 다음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인간 발달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능한 한 시간 관계상 판서는 최소화시키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같이 필기구 들고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인간이 갖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애 주기에 인간이 커나가면서 각기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클라이언트의 사회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 또 개체적 요소와 그리고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생물학적 요소, 유전적 변이니 더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환경적 변이니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감히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이고, 일정 연령대 보통 15세를 전후하면 지능과 같은 경우에는 인공 이 15세 정도를 지내게 되면 이제는 유전적 요인의 비중보다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변이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서로 불규칙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평생을 두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삶을 보여준다. 자, 2번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야 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전문가가 어느 영역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클라이언트의 발달가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준다. 다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사유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유체계 갑자기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저 뒤에 네 번째 영역으로 이렇게 다뤄져 있습니다. 사유체계 이론은 특히 우리가 노트 정리할 적에 달코트 파슨스가 제시했던 사유체계의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유체계, 달코트 파슨스는 사유체계를 문화체계, 사유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로 설명하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봤습니다. 인간은 단일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유체계, 인간은 단일체계. 이건 뭐 설사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 입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어느 누구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인간 행동은 단일체계에 결정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수없이 많은 체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 자신이 아닌 나머지 체계는 모두 우리는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무수히 많은 환경,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간 행동은 원인과 결과라는 단선적 관점으로 이해된다? 아니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순환적 과정,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과거를 되돌아봐서 온고이지신의 개념으로 되돌아서 피드백을 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 언제나 기계적인 일방향성만 가지고 무조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만은 아니다. 틀린 거죠. 인간 행동은 체계 안에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그렇죠?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환경 속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체계는 사회 환경에 외부 환경이지요. 아니면 상위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진행의 방향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배출하고, 그런가 하면 인간의 발달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바로 유입시키는 이런 그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중간 교차점을 우리는 경계 바운더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합니다.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하게 되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네겐트로피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군요.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서로 총체성, 체계의 총체성에 의해서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유체계 중에 하나 미시적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체계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 여파는 다른 구성원의 여파를 미치고 가족 전체의 집안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고, 침울한 분위기는 다시 또 다른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에게 또 역시 또 영향을 되돌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과정이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린 거죠. 거시체계는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 학교 등을 포함한다. 이 사유체계 이론으로서 생태체계에서 브롬펜 브레너의 이런 이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가장 근거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은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어린 애들에게 양육자나 엄마, 또 그러면 어린 시절의 가족, 아니면 또래 집단, 교우 집단, 이런 등등 모두 가장 근거리에서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련성으로 설명되는 것을 중간체계라고 하고, 외부체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 관계는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엄마나 아니면 다른 중간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꾸준히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의무체계라고 합니다. 간접적 영향력의 범위를 말하죠. 그에 비해서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달코트 바든스가 말한 사회체계 중에 가장 최상위의 모든 체계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화나 생활양식과 같은 가장 포괄적 환경 범위를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여기처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는 우리가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틀린 거죠? 거시체계가 아니라 미시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3번은 답이 3번이 되겠죠. 4번에 보시면 인간 행동이 의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지만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이론은, 자, 우리가 집단 무의식은 시험용으로 접근할 적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오직 융밖에 없어요. 문제를 다룰 것이 없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데 비해서 융은 그와 다르게 인간의 정신구조를 또는 인격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되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집단 무의식 나오면 융의 분석 심리, 그냥 고유명사, 이건 서비스 문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키너 나와 있죠. 스키너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조작적 조건화설, 또 강화 이론, 강화 스케줄, 행동 수정 이론 이런 등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스키너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키너는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행동주의는 우리가 개론을 가져요. 행동주의에 대한 전반적 계율을 교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행동주의는 실제로는 입장입니다. 오직이란 말을 쓰면서 오직 밖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는 점에서 실제론이다. 또 행동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절대로는 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즉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환경결정론 또는 학습 이론의 입장에서 자극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라는 리스폰스로 나타난다 해서 SR설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면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원자론 요소론이라고 노트를 정리를 했고, 또 그런가 하면 말초신경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스키너. 인간 행동은 내적 동기에 의상화가 된다. 스키너를 포함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오직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즉 유연적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지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면 배제를 합니다. 틀린 거지요. 옳은 것도 잡고 있군요. 조작적 반응보다 반응적 행동을 중시한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은 R형 조건화설입니다. 먼저 피실험자가 반응, 즉 피실험자가 스스로 환경을 조작하는 행동을 보여줌에 따라서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작적 행동에 의해서 콩이 주어지는 먼저 리스폰스가 조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연구가 시작되어서 R형 조건화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꿔져 있지요. 두 번째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론을 강조한다. 스키너를 포함해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등등 모든 행동주의 심리학 계열은 모두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문제군요.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동을 규제한다. 자기 효율성, 자기 규제나 자기 조절, 자기 강화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체적이며 자율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심리학 대표적으로 로저스와 메슬로우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해설을 모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화면 영역에 다 비치를 했습니다만,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인지발달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말하자면 감각 동작기, 그리고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각 동작기라고 하는 것은 언어 발생 이전의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되 그들 6개 단계로 세분화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학령 단계로 설명해 본다면 전조작기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단계까지 한 2살에서 N7살까지를 전조작기라 하고,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단계로 7살에서 12살 전후를 구체적 조작기라 하고, 그리고 12살 넘어 13살 전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은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렇게 나눈 사람이 바로 피아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전조작기를 물어봤습니다. 전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단계 수준으로 7살에서 2살에서 한 7살 정도까지 갖는 인지 수준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물알론적 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 나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물알론적 사고, 애니미즘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면서 타인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언제나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자기중심성, 또 하나의 대상에 필이 꽂히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단절시켜버리는 중심화 또는 집중화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어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달해 갑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 도덕성 이론은 물론 피아제도 주장을 했지만, 이 피아제 자율적 도덕성과 타율적 도덕성일 때 아직은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는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7살을 넘어선 초등 단계, 학령기나 아동기 또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 단계는 되어야 자율적 도덕성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타율 도덕성의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틀린 거죠.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다. 보존, 가역성, 서열, 비교 이런 단어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입니다. 꿈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꿈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을 이게 상징적 사고론이나 또는 인공론적, 실련론적 사고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꿈을 현실과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징을 어린이집 단계나 유치원 수준에서는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에 상징적 사고력이 있다.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걸 자기중심성, 자아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릭슨이 나와 있군요. 에릭슨. 보통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최소한 4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방어 기제가 나온다면 5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 에릭슨 나와 있습니다. 에릭슨 이론의 주요 개념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에릭슨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어떤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 인식하지도 못했던 어떤 중요한 사람에 대하여 가졌던 감정을 현재 눈앞에 있는 치료자, 바로 사회복지사에게 말하자면 표출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치료자가 클라이언트 문제를 자기에게 투사를 하는 것, 이것은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틀린 거죠. 이건 전이가 아니라 역전이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자는 고유명사처럼 누구 거? 아들러 거. 창조적 자, 인간의 성격이나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간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창조성, 창조적인 힘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것이 가미되어서 만들어진 자기의 현실을 우리는 창조적 자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러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인생의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는 능력 또는 결정하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창조적 자, 창조적 자기라고 한다. 아들러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르소나. 이건 융의 이론이죠. 뒤에 볼 것도 없고. 페르소나는 본래의 자기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
또는 공식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나. 그래서 개인이 의부 세계로 보여주는 자아를 바로 이 페르소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면이라고 융입니다. 다음에 집단무의식. 집단무의식도 에릭슨이랑 관련 없이 오직 융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까? 점성의 원리, 바로 이게 답이 에릭슨이 되겠네요.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히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기계적으로 5단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에릭슨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격이 발달해 간다. 그러면서 이 성격의 발달은 긍정적 측면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 부정적 측면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점성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양극 이론으로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일생에 걸친 8단계를 제시한 것이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맞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반두라의 모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반두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 행동주의처럼 기계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반응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계적인 반응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인지 영역에 창조적 개입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지 영역의 창조적 개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키너를 대표로 하는 행동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꼭 강화가 있어야만이 행동이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강화가 없어도, 물론 노트 정제들은 너무 싸납게 강화를 배제했다. 이렇게 배제라고 해서 싸납게 썼지만 좀 부드럽게 설사 세상에 강화의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화가 있으면 학습 효과는 분명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두라는 강화가 있으면 학습 효과가 높아지지만 강화가 없다 해도 학습은 가능하다. 어떻게? 관찰이나 모방만으로도 학습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서 관찰학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효율성, 자기 조절이나 자기 규제 또는 자기 강화 이런 단어를 끄집어낸 것이 바로 이 인지적 행동주의 또는 관찰학습이나 사유학습을 주장한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대리 경험에 의한 학습을 말한다. 반두라는 그야말로 어떤 강화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학습을 관찰이나 모방만 함으로써도 가능하고 또 자기 효율성을 보더라도 설사 자기의 경험이 전혀 없이 타인의 성공 실패의 경험만으로도 학습의 효과를 갖고 강화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리 경험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 나와 있죠. 대리 경험에 의한 학습. 조작적 조건화에 의한 학습. 조작적 조건화란 말은 물론 말장난이야 여러 번 가능하겠지만 고전적 조건화설 파블로프, 조작적 조건화설 스키너, 기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반두라는 관련 없고 시연을 통하여 학습을 역습득할 수 있다. 시연에서 소위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각 단계마다 칭찬을 해주면 효과가 있다. 자기 강화의 효과가 있고 쉽고 간단한 것부터 습득하여 점차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간다. 다 좋습니다. 다 좋죠. 해서 거기 틀린 것은 조작적 조건화설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서 완전 기능인의 성격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아실현인이라고 하는데 그 자아실현인을 로저스는 더 풀리 펑셔널맨 해서 완전 기능인 또는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또는 만발 기능인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특징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또 자유, 그리고 창조성 이렇게 5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자, 여러분 노트 보시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 또 선택과 행동의 자유. 여기는 모든 것. 거기에 보시면 뭐가 빠졌나? 창조성이 빠져 있군요. 창조성을 넣게 되면 바로 5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10번은 성격 이론과 학자와 주요 개념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에 한 것처럼 1교시 1년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툭툭툭툭 치고 가서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에 배점을 좀 넘겨주셔야 되는데 분석심리 융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식이 뭐예요? 도식은 스키마를 말하죠. 스키마는 피아제의 이론입니다. 틀린 거죠. 인본주의 메슬로우와 로저스 결핍동기? 결핍동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슬로우는 인간의 동기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개의 유형을 나누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계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의 욕구. 이걸 크게 5개의 욕구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리적 욕구부터 존경의 욕구까지는 뭔가 2% 부족한 결핍의 동기, 결핍의 욕구라 하고 자아실현의 동기는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크게 대별을 했던 겁니다. 인본주의 매슬로우 대표적이고 하위 단계 5개 중에 4단계를 바로 결핍의 동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아들러 개인심리 맞습니다. 그러나 페르소나는 융의 이론이 되겠고 정신분석 프로이드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무스 융의 이론이죠.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성 아니마라고 하는 것이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남성성은 아니무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 좋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기계적으로 아들러로 가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거기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클라이언트의 문제행동 수정에 유용하다. 문제행동 수정,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데 유용한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나 행동주의 이론을 말합니다. 여기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이거든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본다?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존재로 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 데 유용하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매슬로우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어떻게 했어요?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소위 5개 단계로 나누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하되 인간들은 저수준의 욕구로부터 고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욕구 사정인데 아주 유용하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년기 이후의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중년기 이후의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중년기 이후의 관점을 둔 사람은 역시 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환점은 인생 후반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융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갖는 것이 유용하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우리는 수용이라고 하는데 수용, 공감적 이해, 일치를 상담의 3요소로 주장한 사람은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생애발달 단계를 사정하고 개입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클라이언트의 생애발달 단계를 주장한 사람은 모든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생애발달 단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만 하지요. 또 인지발달에도 피아제. 역시 피아제도 청소년기까지만 합니다. 에릭슨, 일생에 걸친 성격 8단계 주장하죠. 융, 역시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 4단계.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라는 이런 4단계. 또 그러면 콜버그, 도덕 일생에 걸친 성인기까지 확장시킨 도덕성 발달 단계. 자, 이런 등등이 있는 것이지 여기나 어떤 매슬로우는 생애 발달 단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자, 좋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반두라의 사유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은 것은 자, 반두라에 관련된 아주 여기는 쉬운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식, 스키마는 피아제, 기계적으로 갑니다. 섀도우,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융의 이론이 될 것이고 평형, 이것은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로 이루어지는 이건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어요. 행동조성이나 행동조형,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 변화나 목표를 여러 세부 단계로 나누어 놓고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 이런 것을 쉐핑, 비헤이비어 쉐핑에서 행동조성이나 행동조형이라고 합니다. 스키너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관찰학습, 사유학습, 인지적 행동주의,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번 시험에는 보니까 고르게 나온 것보다는 피아제가 벌써 몇 문제 나오고 반두라가 영어파 나온 거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다른 시험에서는 피아제,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매슬로우, 로저스, 또 콜버그, 또 피아제, 앨리스, 또 그럼 아론백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서 고르게 분포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는 2개 이상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생애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전생애의 발달을 다루고 있는 것은 에릭슨과 융뿐입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전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해서 어디까지만 다뤄? 청소년기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틀린 거지. 발달 과정에서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는 인행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보통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피아제와 언제나 대척적 관계에서 서로 논쟁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비고츠키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고츠키는 언어 발달이 바로 인지발달의 선행 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자기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성인과의 대화를 강조한 사람이 바로 비고츠키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비고츠키란 말은 드물게 보통 심리학 쪽이나 교육학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청소년기까지만 설명을 했지 성인 단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했다. 피아제나 프로이드나 하물며 도덕성 발달 이론을 주는 콜버그나 또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종족도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법칙에 따라서 인지발달이, 성격 발달이,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차이나 인종적 차이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 가르침이 없어도 인지구조가 발달한다라고 보는 것은 피아제, 자기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친구나 동료나 성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고츠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에릭슨 또 나왔네요. 에릭슨, 피아제, 반두라. 아마 매력을 가진 분이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의 연결로 옳은 것은 판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8단계는 일생에 걸친 8단계라고 해서 양극 이론 중에 긍정적 측면의 발달 8단계죠. 머릿말만 가지고 신자, 죽은 자, 신생자 이렇게 8개의 단계로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자율성과 불신감, 아니 신뢰감과 불신감, 다음에 자율성과 수치감이나 회유, 신자죠. 다음에 주도성과 죄책감, 근면성과 열등감, 자아 정체감과 역할음미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청소년기에 갔습니다. 그 다섯 개의 단계까지를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5단계,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그리고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 이렇게 그대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바로 그걸 연결시켜보라는 겁니다. 그걸 연결시켜.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신자, 주근자 네 번째 단계로서 초등학교 단계. 피아제로서는 구체적 조작기, 프로이드는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복기가 되겠죠. 이거 틀린 거군요. 친밀감 대 고립감,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친생자는 성인기인데 친밀감 대 고립감 첫 번째 단계는 성인 초기로 청년기를 말합니다. 청년기에 대해서는 프로이드는 발달 단계를 성인기 이후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다음에 주도성 대 죄의식, 신자, 죽은 자. 주도성과 죄책감은 유치원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단계죠.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본다면 남근기, 말하자면 그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자율성 대 수치감, 신자. 자율성 대 수치감은 두 번째 단계인데 프로이드 단계를 본다면 학문기, 여기는 맞는군요. 학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체감이라면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미는 다섯 번째 단계 청소년기로서 여기 단계를 프로이드는 생식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죠. 신자, 죽은 자, 친생자를 그대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를 그대로 접목시켜서 연결시켜라. 좋습니다.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아동기에, 자 여기 보면 아동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여기까지가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문의 영역에서 2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론 기초에서 12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론 기초만 가지고 보면 25분의 12? 그러면 거의 50%가 학자들의 이론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10문제에서 12문제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제는 발달 이론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동기의 발달 특징을 옳은 것은 아동기의 발달 특징.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자아 정체감은 에릭슨의 이론에서 본 것처럼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틀린 거죠.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게 되고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자, 유치가 영구치로 바뀐다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보존 개념은 아동기, 학령기 또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인 초등학교 단계에서 발달을 합니다. 자, 여기 놔두겠습니다. 가설 연역적 줄이나 조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에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기 틀린 거고. 다음에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대상을 배열하는 서열화가 가능하다. 보존, 가역성, 분류, 서열, 비교. 이런 단어는 바로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단계, 아동기, 학령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설사 니은번에 유치가 영구치로 바뀐다 그래서 모른다 하더라도 보통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이렇게 항목을 주고 나열한 것은 언제나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니면 기역, 디귿, 아니면 니은, 리을, 아니면 리을,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디귿번이 들어갔다는 것은 디귿번, 기역번이 아니고 디귿번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역번이 아니고 리을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니은, 리거나 리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중년기의 발달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린 중년기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8단계 신자, 죽은 자, 친생자 할 때 7번째 단계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중년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바로 그 시기에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개별화, 개성화라고 했던 사람은 융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성격이 성숙해지고 성정체성이 확립된다. 성격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아주 애매하지만 성정체성이 확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정체성 확립을 그야말로 중년기에 만나거든 어불성설이죠. 성정체성은 이미 유치원 단계 정도면 어느 정도 남자 여자를 구별할 줄 알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해서 성인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기에는 완성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년기의 성정체성을 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요. 중년기에는 이제는 성정체성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로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의식 속에 있던 또 다른 성을 끄집어내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등장하는 시기거든요. 틀린 것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이군요. 삶의 경험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노화가 점차 진행되고 건강이 약해진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이다.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난다. 다 아시는 단어군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7번에 보시면 태아기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 장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태아기의 분류를 배아기, 배란기, 태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2주까지의 배아기, 배아기, 다음에 배란기 그리고 태아기 나누기도 하고 3개월 단위로 해서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임신 후기로 또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발달장애로서 혈우병을 말했군요. 혈우병은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의해 발생한다. 말하면 혈액 응고인자가 혈액이 피가 나오게 되면 피가 굳어야 되는데 응고인자가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그 선천적인 출혈성 질환을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혈우병. 그래서 이 인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10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선천적인 출혈성 질환을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의해서 기인한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에 터너 증후군이 나와 있는데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꼭 성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터너 증후군이라는 것은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고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성염색체 이상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생식기능 장애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터너 증후군은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여성에게서 나타난다.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성염색체 이상을 말합니다. X인 성염색체 이상을 말한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또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 나타난다. 남성에게만 나타납니다. 다운 증후군은 2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체 수가 47개이다. 다운 증후군이라고 것은 23번 염색체가 아니라 21번 염색체에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 3개 있어 47개까지는 맞지만 23번 염색체가 아니라 21번 염색체 이상 증후군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건 틀린 거죠. 페닐켈톤 요증은 아미노산 분해 요소가 결핍된 열성 유전자에 의지한다. 아주 가벼운 함정을 받는데 어떤 다운 증후군은 46개, 23쌍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1번 염색체에 하나가 더 있음으로써 이렇게 47개로 구성된 경우에 나타나는 이 열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키블러 로스가 주장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단계,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5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죠. 라고 사망 선고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부정. 내가. 다음에 분노. 왜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분노. 세 번째 단계는 초월자와의 타협.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우울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 그러니까 우울과 수용은 빼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울과 수용은 빼놓고 시작하는 거죠. 답 찾아가셨죠? 보시고. 다음에 청년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성인 초기. 에릭슨으로 본다면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중에 친밀감대 고립감의 단계를 말합니다.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한다. 주요 발달 가업은 직업 선택과 결혼이다. 좋습니다. 발달 가업에서 신체적 요소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발달 가업, 이제는 사회 정식 성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기 이후 인생의 과도기로서, 아동기 이후의 인생의 과도기로서 신체적 성적 성숙이 빠르게 정체되는, 이건 청소년기지요. 에릭슨 발달 단계에서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0번에 보시면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유아기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론 강의를 말씀드렸죠.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두 개가 존재를 해서 젖먹이 유자도 있고 인판트라고 하는 어릴 유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라고 우리가 한글로 시험이 출제되는 곳에는 반드시 나이를 적어내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단계. 그렇다면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로 봐서는 이 유아기라고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것은 세 번째 단계 남근기를 말하는 것이고,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죽은 자 중에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를 말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본다면 전 조작기 후 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배변 훈련이다.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문기죠. 유아기보다는 걸음마기, 유아기 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렇게 걸음마기에서 유아기 3살 그런 전후가 배변 훈련이 같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놔둬보겠습니다.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유아기는 피아제의 전 조작기에 해당이 됩니다. 콜버그의 인습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이다. 콜버그가 말하는 인습 수준의, 아직은 유아기는 7살 이전의 유아기는 유치원 단계 정도는 아직은 인습 이전 수준, 전 도덕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니 인습 수준이 되려면, 인습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등학교 단계는 돼야 되겠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이다. 아니죠. 여기는 세 번째 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가 되겠어요.
물활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물활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히 벗어나는 시기는 물활론적 사고는 유치원 단계까지 존재합니다. 그것이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학령기가 되겠습니다. 뭐 다 틀렸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인생주기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식증이 나타난다. 거식증은 특히 청소년기에 요즘에 동안대세 또 체형, 비만에 대한 주변에 대한 주변에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 이런 걸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되겠는데 거식증, 먹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거식증 같은 것은 청소년기의 특징이 되겠고 특히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기는 주도성 대 죄의식의 심리 사유적 위기를 경험한다. 아동기는 자기 중심성이 완화되고 역할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기 중심성이 완화되고 역할 수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동기에 자기 역할이 무엇인 줄 안다. 그래서 상징놀이, 집단놀이를 넘어서 자기 역할을 수용하는 단체놀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상상의 정중, 개인적 우화. 청소년기에도 자아중심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상의 정중과 개인적 우화가 있다. 자, 노년기 좋습니다. 답은 1번. 거식증은 영아기의 특징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극단적 정서 변화, 성적 성숙과 자아 정체감 형성,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 그렇죠.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 힘과 기술은 향상되지만 신체적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 신체적 측면의 제1급등기는 신생아기나 영아기라고 하는 것이고 제2급등기를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절정기는 청년기라고 하지만 가장 가파르게 커나가는 것은 신생아기 또는 영아기. 그 다음에 제2급등기 청소년기. 틀린 거죠.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교리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다. 아노미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번에 보시면 영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영아기, 애착관계, 대상영속성. 대상영속성 그러면 대상영속성은 보통 생후 24개월 정도가 되면 완성된다라고. 만약에 대상영속성을 갖지 못하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같은 반사 행동. 그래서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를 우리가 구별해서 노트 정리했습니다. 피아제의 감각 동작 단계로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한다. 그렇죠.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서열화 분류와 보존, 가역성, 분류, 서열, 비교의 개념을 더득하는 것은 초등학교 단계, 아동기나 학령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여기 23번까지에서 14번, 15번부터 23번까지 8개의 문제가 나와 있네요. 모든 단계에서 최소한 1개씩의 문제가 다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개의 문제 중에 이론 기초와 발달 영역에서 20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기중이 약간 변동이 되다 뿐이지 어쨌든 20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학습할 주된 영역이 어딘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의 생활 양식은 세대 간 전승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생득적 이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그렇죠. 문화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가는 학습성, 후천성을 갖습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지요. 이거 서비스 문제군요. 좋습니다. 문화 변형을 일부 제는 문화 접변이라고도 하는데 2개 이상의 이질적 문화가 접촉한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의 현상을 문화 접촉을 통한 변화에서 문화 접변이라고도 하고 문제처럼 문화 변용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할 분화, 사회와의 기능, 구성원들의 감정 공유와 규범 목표 수립, 구성원들 간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 구성원들을 지지 자극시키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 만자가 있군요.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집단이 꼭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서 없이 대단히 빠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봤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전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주눅들어 있는데 그중에 어디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 교재의 부피를 확 줄여나가는 하나의 계기로서 첫 번째 1교시 1영역의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의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 학습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으로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